이제 53쪽의 법률행위의 요건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본 게 뭐였냐면 법률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 법률행위의 종류. 처음에는 이제 의를 봤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법률행위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성립 요건도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립 요건이 흠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성립하겠죠. 부존재합니다. 부존재.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럼 틀려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 취소한다는 말은 최소한 성립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란 말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성립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성립했다고 해서 전부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라는 말은 성립 요건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그러니까 무효 취소는 일단 성립이 됐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 취소인 거지,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건 무효란 말 쓰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불성립일 뿐인 거고요. 그럼 효력 요건은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유효하려면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되면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추게 돼요. 이 내용을 이제 차례대로 좀 몇 개 볼 텐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나와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완전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게 권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의사 능력이라는 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법적 의미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말해요. 근데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 능력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미친 사람, 그렇죠?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고, 또 아기들,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죠.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의사 무능력자였던 분들, 술에 만취했던 경우, 술에 만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의사 무능력자인데, 이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에 만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매매 계약은 일단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당사자 있고 목적 있고 의사표시 성립은 됐는데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이 정하진 않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무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위 능력에 흠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소위
제한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능력자는 세 부류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세 미만이었는데 이제 법이 한 살 인하해서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 하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을 한정 치산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개정됐는데 다른 법에서는 아직도 개정이 안 돼서 한정 치산자 이런 말 써요. 피성년 후견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금치산자라고 불러요. 그 예전에는 제한능력자를 무능력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전부 다 개정한 거예요. 개정한 것은 법률 용어 자체가 뭐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이 아니라 제한능력이라는 거죠. 이건 긍정적인가요? 어쨌든 뭐 한정치산이라는 거, 오히려 종전 용어가 의미 파악은 좀 쉬운데, 치산이라는 건 뭐였냐면 재산을 다룬다. 이게 치산이에요. 근데 한정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해요? 한정시킵니다. 한정. 근데 금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금지시켜요. 그럼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금치산자.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상태가 좀 더 안 좋은 거야. 물론 이런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으로 제한능력자가 되려면 반드시 법원이 선고해야겠죠. 청구권자에 의해서 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해야 제한능력자가 되는 거지, 뭐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고 제한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들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요,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무효와 취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자세하게 보겠지만, 일단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을 한 거예요. 성립을 했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게 무효예요, 무효. 근데 취소라는 건 일단 성립했고요.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소를 아직 안 했다면 현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는 유효예요. 불확정적으로 유효한 상태예요. 유효 상태인데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취소 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결국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무효랑 같아져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취소를 하면 취소 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이 미칠 급자죠. 거슬러 올라가서 미친다라는 거예요.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근데 이 제한능력자의 무효와 취소는 얘네들의 효력은 절대적이다라고 해요. 제한능력자의 취소나 의사무능력자의 무효는 절대적이다. 그럼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무효 취소를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도 주장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도. 그러면 이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이니까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어요. 얘네들이 이제 계약의 당사자인데, 근데 이 부동산이 제3자 병에게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이 갑거래 매매 계약은 뭐겠어요? 무효죠. 근데 이 당사자 간의 등기가 을에게 넘어가 있으면 당연히 되찾아올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제3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자를 보호해서 병의 권리를 취득하느냐, 아니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느냐, 이 문제인데, 갑이 취득해요? 병이 한다는 거예요? 갑이 한다는 거예요. 갑이. 이 의사무능력자의 무효는 상대방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런 효력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그럼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부동산을 샀는데
결국에는 무효니까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갑이었던 거죠. 그럼 얘는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되는 기본적인 공통 내용은 부동산, 동산 아니고요.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샀는데 무권리자에게 샀다면 걔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무권리자는 자기가 권리가 없는데 무권리자가 권리를 승계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무권리자에게 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원칙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법률이 특별한 규정을 둬야 돼요. 얘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이 제3자는 보호될 수 없어요. 그게 원칙. 그게 이제 능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의사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얘네들이 뭔 생각으로 한 건지 도저히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 무효예요.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적법해야 돼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그건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빨간 줄 그어진 게 7개잖아요. 요 7개를 모두 다 갖춰야만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고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흠결이 생기면 그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적은 내용, 이 내용이 전부예요. 이것만 정리해 두시면 능력은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교재에 나오는 게 확가, 적사, 요 4가지가 차례대로 이제 나와요. 교재를 한번 볼게요. 53쪽을 보세요. 53쪽. 먼저 성립요건, 괄호 1번의 일반적 성립요건인데 첫째 줄에 동그라미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죠? 거기 3개만 줄 그어두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3가지만 갖추면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특별 성립요건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혼인 봤잖아요. 혼인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혼인은 뭘 해야 성립해요? 신고. 그게 특별 성립요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효력 발생 요건인데 동그라미 1번 줄 그어두세요.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목적이 4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가, 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요. 3번에 첫째 줄 읽어두시면 돼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나하나 공부하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판례박스 있죠? 판례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제목을 보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공법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실 거예요. 농지법은. 근데 농지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아무나 농지를 사면 안 되죠. 농사 짓는 사람만 사야 돼요. 그래서 농지를 매매할 때는 서류로 뭘 첨부하게 되어 있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 이거 줄여서 이거 농취증이라고 부를 거예요. 농취증. 근데 농취증 없이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매매 계약이 무효냐?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파란 글씨만 보세요.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농취증은 그 후에 추한. 추한이라는 건 뭐예요? 추후 보완이에요. 추후 보완. 추후에 보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농취증이 없다고 해서 농지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참고에는 지금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시험범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참고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되셨으면 안 보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차례대로 나옵니다. 목적 1번의 확정. 자, 첫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계약 시에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나중에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번에 가능성이 나오죠.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둘째 줄 가운데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 일반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반드시 불가능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건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가능해, 불능해? 불능해, 그렇죠? 뭐 단순한 예로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는데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는 계약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반드시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은 그거 못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 불능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그건 물리적인 불가능이에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불가능 외에도 과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사회 통념, 일반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 불능이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불능의 유형 나오는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건 계약법에 가면 나올 거고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어떤 차이냐면 원시적이라는 건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이미 불가능하다. 이게 원시적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이 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 1월 2일 날 했어요. 근데 이 매매 목적물이 1월 1일 날 산불이 나는 바람에 이미 소실되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이 성립할 때 이미 뭐예요? 소유권 못 넘겨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불능을 원시적이라 하고 1월 2일 날 계약이 체결될 때는 멀쩡했는데 1월 3일 날 불타버렸어요. 그럼 이건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건 뭐냐면 원시적 불능이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건 계약법에 가서 볼 거예요. 우리 11, 12월 달 공부하신 분들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뭐 처음 하시나 11월에 하셨으나 별 차이가 없죠? 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그 1월 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처음 오셨는데 주위에는 되게 막 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위축되잖아요. 나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다 아시나 봐. 크게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차이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11, 12월 달에 뭐 굳이 복습하시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억 안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계약법에 가면 또 보고 3월 달에 총칙하면 또 보고 하순에 또 보고 한 시험 보기 전까지 한 10대 번 볼 거예요. 계속 볼 거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대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려면 수업은 들으셔야겠죠. 수업 안 들으시면 이게 나중에 되면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되게 힘든 하루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앞에서 막 이상한 용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복습하실 때 이해가 잘 안 됐던 분들은 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질을 버려요. 네. 말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써 있는 거 보니까 더 짜증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복습하실 때 동영상을 인강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감이 대충 잡히면 그때 이제 책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가끔 뭐 그런 얘기들 해요. 뭐 기본서는 한 10번은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10번 못 읽어요. 10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읽느냐 20번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번을 읽어도 중요한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읽는지 아니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만 읽고 있는 건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읽는다에는 집착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 강조한 거 위주로 이해를 하시고 교재를 확인하시고. 근데 가끔 뭐 인강만 듣고 합격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보통은 수업 듣기만 해서는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이라는 건 활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보지 않으면 그게 점수로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가 될 때까지는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효인 건 뭐가 무효라고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연재해로 번개 맞고 목적물이 완전히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요? 이게 2년 연속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틀렸죠? 이건 매매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이거 왜 유효겠어요? 후발적 불능이지 원시적 불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됐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아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해야죠. 근데 얘 잘못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위험부담이라는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판단 시점이 이행기가 기준이에요? 계약 성립시가 기준이에요? 성립, 이행기가 상관없어요. 계약이 체결될 때 가능했느냐, 불능했느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에 56쪽에요. 56쪽에 동그라미 2번 원시적 불능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줄 그어두세요.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뭐예요? 무효가 돼요. 근데 3번의 후발적 불능은 줄 그어두세요.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건 원시적 불능이고 밑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의 문제인데 법규가 있어요. 법규.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 있어요. 차이점 뭐냐면 임의 규정이라는 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강행 규정은 법률이 규정하기를 강제하도록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요. 임의 규정이 있다. 그럼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임의 규정이 우선할까요? 의사가 우선할까요? 이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강행 규정은 당사자 의사로 이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중에 어느 게 더 많겠어요?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가 뭐라고요? 사적 자치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강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임의적인 게 일반적이에요? 임의 규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임의 규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단순한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게 되겠죠. 근데 건물 임대차는 우리 민법이 언제 차임을 주라고 규정하냐면 매월 말일날 주라고 민법이 규정을 해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어떻게 합의했냐면 아저씨 나 말일날은 돈 없어요. 10일날 드릴게요. 갑이 그러세요? 라고 합의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달에 차임을 말일날 줘야 돼요? 10일날 줘야 돼요? 10일날. 그럼 법률은 말일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죠. 근데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효력 규정이라는 건 강행 규정에 위반되었다. 근데 그게 효력 규정이면 무효예요. 무효. 효력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단속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다만 단속의 대상이 된다. 처벌받을 뿐이야. 그래서 이건 뭐 분류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좀 많은데 어떤 학자들은 강행 규정과 단속 규정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강행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구별하면 강행 규정 위반되면 당연히 뭐겠어요? 무효고 단속 규정 위반되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단속되고 유효할 뿐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식당에 나가려고 보니까 그 음식점이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점이에요. 그럼 밥값 안 내도 될까요? 밥값은 내야 될까요? 밥값은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한 사법상의 음식물 판매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해요. 다만 관할관청에서 나와서 처벌받는 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단속받는 건 별개로 하고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뭘 금지하고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물권법 가면 자세하게 보실 텐데 말 그대로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원래 등기가 넘어가려면 일단 누구를 거쳐야 돼요? 을을 거쳐서 병에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갑한테 받은 등기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가 병한테 바로 줘요. 그러니까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간 생략 등기. 뭘 생략한 거예요? 중간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합니다. 그러면 하면 이거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해요. 물론 처벌돼요. 처벌되는 건 별개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등기는 결국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해요. 우리가 앞으로 등기가 됐을 때 이 부동산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랑 뭐하고 일치하면 되냐면 실체관계. 이때 이 실체관계라는 건 실체적 권리관계, 실체적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해요. 그러면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법률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했고 매매했죠. 그러면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실체적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법률관계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있으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고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그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 금지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이제 이렇게 한번 출제됐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조세 포탈 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세 포탈 투기 이런 생각이 당연하죠.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해요? 세금만 내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처벌되는 건 별개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구별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올 가을에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할 거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합격하실 건데 합격하시면 이제 자격증을 받아요. 자격증 가지고 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장롱에 넣어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공인중개사가 계속 오랫동안 그나마 인기 자격증으로 쭉 가는 건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냐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 중개하시고 뭘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배운 사람답게 네. 중개 보수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복비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이제 중개 보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중개보수는 받고 싶은 만큼 받아요? 법률이 제한해요? 법률이 제한해요. 근데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더 받기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는 뭐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법이 제한을 하는데, 근데 말을 잘해가지고 이거 팔아드리면 200만 원 드릴게 해갖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 법이 정하는 상한을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럼 이 규정이 만약에 단속 규정이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단속 규정이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니까? 유효.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효력 규정이면 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단속 규정일까요? 효력 규정일까요? 요건 효력 규정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되니까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에요. 그럼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무효겠어요?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 그럼 만약에 제가 원래 법 상한선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초과 부분 무효잖아요. 그러면 넘게 받은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 사람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하고 돈을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게 유효면 뭐 굳이 자격증을 따실 필요가 이거 무효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개설 등록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비교되는 건 우연하게 일회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건 유효해요. 그 차이점 뭐예요? 업으로 반복적으로 할 생각인 거냐? 무효고요. 우연하게 일회적으로 한 거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요. 교재 한번 볼게요. 57쪽. 57쪽의 괄호 1번 가운데 효력 규정 나오죠.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판례박스에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중개 수수료.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중개 보수. 괄호에 현재는 중개 보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파란 글씨 보세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전부 무효는 아니고 초과 부분 무효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제목 보시면 판례박스의 제목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예요. 근데 그 파란 글씨 둘째 줄에 보면 우연한 기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1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했다면 마지막에 청구할 수 있다.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단속 규정 나오는데 뭐 첫째 줄에 뭐 예를 들어서 쭉 나와 있죠. 뭐 음식점, 뭐 무허가 숙박업, 미등기 전매, 주택법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은 처벌은 될 수 있어도 효력은 유효합니다. 자, 밑에 판례박스가 있죠. 뭐 최근 판례인데 제목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하는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이건 나중에 중개사법 공부하시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시면서 의뢰인의 부동산을 자기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접 거래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하면 그게 무효냐 유효냐 이게 판례가 이번에 나왔는데 뭐라는 거야? 유효하다는 거예요.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은 아니다. 제목만 봐두시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니까 임의 규정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 질서 관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강제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건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약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둔 규정은 강행 규정의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대등 당사자면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잖아요. 누가 약자예요? 없는 거예요. 매도인은 돈이 있는 거, 물건이 있는 거고 매수인은 돈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에는 강행 규정을 둘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합의하면 돼요.
근데 임대차는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이 약자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특별한 규정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건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런 단속 규정은 대부분 행정 규정, 다 행정법이잖아요. 행정 규정에 두는 거고 우리 민법은 100%다 뭐냐면 효력 규정이에요. 우리 민법은 100%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 우리가 공부하다가 민법 조문 보다가 요거 강행 규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유효예요?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냥 무효인 거예요. 우리 민법은 단속 규정 없어요. 민법은 100%다 효력 규정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이 아니라 뭐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행정법규들은 단속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3조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